네, 아까 했던 이야기 이어서 하면, 그러니까 여기 외대 HS 어학원 중랑 신내 캠퍼스에서 한 7개월 정도,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수업 시간을 합친 거랑 지금 중3의 시간 1, 2, 3학년 합친 게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민낯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교육에 제가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 이런 설명을 하면서 따진다기보다는 저도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살아나간 사람으로서 부모님들께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제대로 학습을 시키면서 키워야 할지, 그러니까 이걸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공교육에서 다 완벽히 해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입시는 더욱더 세분화되고 정교화되고, 저는 비유를 하자면요, 학생은 운동선수처럼, 그 다음에 누군가 코치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 코치가 여기 계신 원장님 같은 분이죠. 그 코치가 따로 있어야 하고, 부모님은 경제적 후원. 네, 이게 삼각편대가 맞아 떨어져야만이 입시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그냥 애만 열심히 한다고 헤쳐나갈 수 있는 입시 구조는 일단 아니에요. 그건 제가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알아서 잘해. 그런 애 있긴 있습니다. 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DNA가 의대 갈 DNA 유전자를 타고나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시키질 않아도 알아서 자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 1, 2 때 보면 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벌써 초 1, 2 때부터 그냥 알아서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 한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게임도 안 하고 그냥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걔네가 의대 가요. 그 싸움이거든요. 알아서 그런 걸 잘하는 애가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지켜보니까 통제가 일단 안 돼요. 초 1, 2학년만 돼도 고민이 학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애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하기 싫다는 말을 해요. 제가 한 번씩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들의 자녀가 다 우리가 아는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입시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진로, 진학이 학,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그래서 진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런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을 하고 이런 걸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일단 구조적으로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1등급, 2등급 나눠지기 때문에 상대평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100명 중에 몇 명만 살아남는 구조긴 해요. 근데 그러면 그 나머지 90 몇 명 애들은 어떡하냐는 거죠. 이 아이들이 대다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학교에서도 그걸 보면서, 요즘 고등학생들 분위기 똑같아요. 여기 혹시 고등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보다 더 심각해요. 일반적인 고등학교 분위기는. 애들 귀가 흰색인 애들 많아요. 이해 안 되세요? 네, 이해되시죠? 이어폰 이렇게 제 귀 막으면 안 들리잖아요. 네, 이런 애들 되게 많다고요. 아니면 다 이러고 있고. 아니면 자던지. 네, 수업 시간에 2학년, 3학년 되면 아예 건들지도 못해요. 네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왜 이거 해라 마라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대놓고 인강 펴놓고 있어요. 이렇게 태블릿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자, 여기서 자괴감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사들이. 그래야지 건드려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영어 수업을 하는데 여기 앞에 앉아서 버젓이 애가 인강을 듣고 있는 거예요. 수학을 인터넷에 유명 일타 강사 강의를 듣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때 아 너는 수학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야지 버틴다고. 여기서 야 너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면 애가 탁 째려봐요. 다른 애들도 동시에 다 째려봐요. 그래서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눈 감고 귀 막고. 즉 학교 너무 똑같죠 옛날이랑. 똑같아. 근데 학원에서 그런 애가 없을걸요. 학원에서 그런 애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교육과 공교육의 결의 차이예요. 제가 뭐 공교육이 뭐 완전 무너졌냐? 그 공교육에서 우리가 활용할 건 있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영어 공부 시간 제가 이 부분에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학부모님들이 야 벌써 이런 말이 나와요. 3시간. 그래서 제가 좀 양보했습니다. 학원 수업 포함 3시간도. 그리고 주말도 빼줬어요. 주말 뺐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또 근데 저는 영어랑 입시를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영어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다른 설명회도 이렇게 다녀보거든요. 거기는 이제 수학과에 집중하는 설명회였어요. 저랑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지금 입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과목당 3시간이라고 치면 영어도 제가 학원 수업 포함시켰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도 빼줬어요. 주말도 빼주고 영어 하루에 2-3시간 정도. 그 다음에 수학도 2-3시간. 제 가까운 분 얘기에 의하면 수학도 초등학교 2-3학년 때 끝나버린대요. 이미 다 보인대요, 싹이. 왜냐면 더 비참하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애들이 수학 모의고사 시간에요. 100분이잖아요. 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욕 한마디씩 해요. 왜 이렇게 기냐고 수업이. 모의고사 100분인데 애들이 요즘 모의고사 날 엄청 많이 빠지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상상도 못 하시죠? 요즘 개근 없습니다. 1년 개근, 3년 개근은 아예 없고요. 1년 개근도 그나마 출석 인정되는 거 포함해서 개근이지 체험학습 그런 거 각오해서 개근이지 그렇지 않고 순수한 의미의 개근은 사라진 지 좀 됐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날은 많이 아프세요 애들이. 희한해요. 배가 항상 그때만 아파요. 생리통 미리 예약한다고. 아 맞습니다. 생리통. 네. 제가 남자여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영역인데 법적으로 그 보장받을 수 있는 휴가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아이들한테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날 애들이 많이 빠질 것 같으면 많이 빠져요. 그 모의고사 날 뭐 징검다리 남자애들만 나와 있어요. 제가 그때 제가 남녀공학 다니면데 15명 남자고 15명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 날 진짜 남자애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전 놀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놀래면 못해요. 놀래지 않습니다. 저는 기분 나빠하지도 않아요. 당연한 권리잖아요. 써야죠. 당연히 써야 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권리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써야 한다고 애들한테도 미리 다 얘기해놓습니다. 대신에 알려만 달라고 합니다. 아침에 그것도 전날 말 안 해도 된다고요. 아침에 저는 어떻게까지 간소화시켰냐면 뭐뭐통이라고 말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쩌고저쩌고 이런 말도 쓰지 말고 그냥 뭐뭐통 그렇게만 보내도 된다고 했어요. 그 단어만 보내면 된다고. 그럼 저는 아무 군말 없이 서류 미리 다 준비해놓거든요. 서류 다 준비해놓고 애한테 가가지고 또 몇 날 며칠 날 빠지셨잖아요.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등학교 정도 오면 이제 성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량이 옛날이랑 다른 거예요. 많이 줄어요, 의외로. 그리고 지금 입시 구조가 또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하면서 저는 이게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 그 유스 시스템이랑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축구. 저희가 뭐 10세 때부터 해가 10세 때는 뭐 10,000명이 있고 거기서 또 올라갈 때마다 애들이 이제 추려지잖아요. 지금이 딱 그거예요. 추려지고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올 때쯤이면 10명 중에 9명이 저 뒤에 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주무시던지 인강 보시던지 뭐 자퇴하시던지 이래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다른 수학과학 강조하는 데서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3시간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대략 10시간 정도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론적으로는 하면 좋다. 네, 그러면 의대 간다. 네, 그겁니다. 저희 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게 시키고 싶어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함의는 그럼 뭐냐? 저는 그래서 저희 애한테 제가 절대 하지 않는 말, 요라도 되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말을 바꿀 거예요. 어차피 중고등학교 가 공부해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대학을 가라고 할 거예요. 애들이 제일 배신감을 느끼는 거는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공부하라고 하면 중고등학교 가서 그 말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해요. 중감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 제가 아까 이 아이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영어 왜 하냐? 명답이에요. 이 학생 너한테 물어봤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랬더니 이 학생 대답 정답입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영어 좋아해? 아니 그냥 하라고 하잖아요. 이 학생 얼마나 성실하네요. 그 나오라고 하니까 여기 나와 앉아 있고. 혼자 온 거야? 그럼 엄마 계셔? 얼마나 훌륭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니에요. 보통 학생 같으면 여기 내가 왜 들어야 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실제 사례인데요. 얼마 전에도 설명회를 했는데 고등학교 이번에 올라가는 애가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얘 가만히 있다 보는데 고등학생들은 우울할 거 아니에요. 듣다 보면 고등학생 입장에서 얘가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붙잡고 선생님 뭐 저는 그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안 하면 얘 여기서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는 안 했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안 하고 고등학교 와서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널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이 떨어진다. 가능성의 문제다. 라고 하니까 얘가 조금씩 얼굴이 펴지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 너 고등학생이니까 그럼 이것만 명심해. 절대 모의고사 날 빠지지 말고 모의고사에서 빠지면 빠질수록 멀어진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모의고사 날 빠지지 말고 개근하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해. 대부분 애들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막 그때부터 웃으면서 결국엔 저한테 사인을 받아갔어요. 제가 유명 스타도 아닌데 제 사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걸어놓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보고 또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가고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알고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학원에서 평소에 공부를 안 하는 애래요. 네, 공부를 안 하는 애고 원장님도 고민이 많았던 애인 거예요. 내가 그만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애인데 처음에 설명회도 들으라고 하니까 안 듣는다고 했대요. 내가 왜 듣냐고. 그러다가 이제 결론은 그 학원을 다니기로 했어요. 계속 원장님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면 애가 다닌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성의 문제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가능성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우리가 말하는 사회과학 현상은요.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 애가 더 잘 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무조건 잘 된다. 이거는 비합리적인 신념이에요.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된다는 비합리적인 거고 제가 아까 상담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상담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비합리적 신념에서 벗어나서 상관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니 내가 좀 알면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애 잡고 막 너 3시간씩 안 하면 너 멀어져 막 이러면은 이제 애가 정서적 단절을 해요. 또 부모님과. 그게 또 제일 문제거든요. 저도 이거 이론적인 얘기고 저도 집에서 애 눈치를 엄청 봅니다. 공부를 시키고 싶어도 상황 봐가면서 시켜야 돼요. 일단은 유대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대감이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합니다. 저도 애 학원 보냅니다. 제가 못 가르쳐요. 시간이 없어요. 일단. 시간이 없고 학원 선생님 말 훨씬 잘 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제 아까 기출문제 보셨나요? 딱 적절한 시간에 쉬는 시간이 이루어졌어요. 기출문제를 보시고 이야기 들으면 감이 딱 오실 텐데 고등학교 문제 혹시 보셨어요? 어떠세요? 풀고 싶으세요? 완전 다른 겁니다. 예전이요. 그러니까 예전 90년대 입시 생각하시면 진짜 안 돼요. 그때 영어, 수능 영어 제가 말씀드리면 중학교 지금 2, 3학년 수준밖에 안 돼요. 90년대 후반 학번이 풀던 영어 수능 문제는 그때 우리는 한두 문장 읽고 푼다고 했잖아요. 막 영어 다 안 읽고 풀고 요령으로 푸는 시절이었잖아요. 지금 수능 문제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풀릴 수 있는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런 문제 거의 안 나와요. 내신 문제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충 보고 풀 수 있는 서술형 문제는 안 나올걸요. 수능 영어를 국어로 바꿔서 내도 다 못 맞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그래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대학교 2, 3학년 수준이라고 해요. 지금 수능 영어 수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원어민도 틀리는 수능. 그 원어민이 공부를 못하는 애예요. 우리가 국어 비문학 다 맞나요? 우리 다 한국말 하잖아요. 국어 비문학 다 못 맞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수능 영어를 다 잘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능이라는 시험은 그러니까 학교 시험도 다 그렇지만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길러내게 학교를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험의 목표는 어쨌든 수능 출제원의 명확한 그 방법과 해석의 여지가 있어. 그래서 뭐 국어 시험에서 고은 시인이 나도 틀렸어. 이건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야. 그건 중요치 않아요. 수능 출제원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를 키워내는 거예요. 모두가 커먼 센스로 일반적인 상식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는 거니까 그걸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만약에 중학교 성적표만 보여주면서 우리 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좀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병원에 갔는데 허리 아프다고 가면 일단은 이렇게 뭐 한번 만져도 보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자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CT나 뭐 MRI도 찍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중학교 성적표만 가지고는 저는 이 아이의 잠재력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알아요. 중학교는 무조건 전과목 A 맞아야 한다는 거. 전과목 A가 특목고에 진학하는 그냥 기본. 네. 그게 특목고 진학하려면 전과목 A를 맞아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90점 이상,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90점 이상이 한 50%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5등급제로 했을 때 그 50%는 3등급. 네. 그렇죠? 그러니까 3등급이면 어디 이야기예요? 차 타고 한 2-3시간 후에 지나갔을 때. 그렇죠? 경기도 수도권에서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10%를 봐야 되잖아요. 10%. 그 10%가 굉장히 먼 거죠. 그래서 중학교 성적은 그렇게 우리가 대학을 판단할 수가 없어. 50% 되면 90% 넘어가요. 네. 알 방법이 없고요. 중학교에서 B가 떴다면 힘들죠? 네, 저 말을 못하겠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많이 힘들어요. 힘든데 네. 시간이란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네. 시간을 투자하면 네. 역전은 중학교 때는 가능하죠. 네. 근데 고등학교 때는
더 많이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중학교 때 B가 영어가 떴는데 부모님이 이 성적표를 안 보시고 그냥 방치한 채로 예전에 수은이한가로 생각을 하시고 우니까 어느 정도 잘하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실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딱 제대로 된 성적표를 보고 그동안 애가 하는 말 실제 사례들이에요. 애가 하는 말만 믿고 추상적으로 우리 애가 그냥 한 3등급 정도 맞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 아이의 생기부를 봤더니 이미 고등 1학년 때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이게 원인이 알고 봤더니 얘기를 해보니 중학교 때 이미 많이 무너져 있고 근데 여기서 뭔가 첨언이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고3 때 처음 그거를 제대로 알고 대충격을 받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일을 하다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는 MRI라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성적표하고 그 내신과 모의고사를 보면 95% 이상 알죠. 첫 시험 딱 보고 나면. 근데 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원장님들은 더 잘하시는다는 거예요. 매일 학생들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MRI를 중학교 때 계속 찍을 수 있어야 하는데 공교육에서는 법적으로 걸려요. 찍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죠? 계속 찍으신다. 그 대표적인 게 중1 대상으로 고1 모의고사를 계속 분기별로 시험을 치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그게 MRI예요. 그 작업이 중학교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중학교 때 안 해요. 현재 그게 입시가.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는 성취 수준이고 고등학교는 상대평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가 보통 지필평가 40이고 수행 60 맞지?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요. 요즘은 수행 비중이 되게 높은 거예요. 수행 비중이 되게 높은데 그러니까 그 성취 수준에는 수행 평가 점수 다 포함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0점 이상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수행은 상대적으로 후하게 준단 말이에요. 점수를. 보통은. 그리고 수행에서 만점 못 맞으면 큰일 나요. 그건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수행 만점 맞아야 돼요. 그럼 수행을 만점 맞는다고 가정하면 딱 3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30점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필평가에서 이론적으로 75점 이상만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75점 이상만 지필평가에서 맞아도 A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가 높은 거예요,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필고사 성적이 몇 점인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75점 맞고 A 맞을 수도 있어요. 수행 만점이면. 근데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도 지필고사 성적이 95, 100점은 나와야 그거는 기본값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95점, 저는 100점까지는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중학교는 지역적인 문법 문제들이 좀 있어서 한두 개 틀릴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95점 이상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A랑 관계없이. 작년에 그 상봉중학교 2학년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에요. 근데 사춘기도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딱 보고 100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얘가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2학기 때 기말에 79점을 맞았어요. 그랬는데 A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수행은 선생님한테 침뱉고 욕하지 않으면 거의 다 만점 받으셔. 근데 걔가 상냥한 애도 아닌데 어떻게 그 짓은 안 한 거죠. 그래서 근데 A 나왔어요. 그런 게 그 점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학교 성취 수준, 특히 중학교 성적표의 함정이 되게 심해요. 그냥 저희 때 시절이랑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때로 돌아가보면 저희 때는 연합고사라는 것도 뭐 보고 해서 혹시 기억 나세요? 네. 저희 지역은 연합고사라는 걸 했어요. 저희 지역은. 그래가지고 모의고사를 뭐 180개짜리를 매달 쳤었거든요. 중1 때부터. 매일마다 이거 시험 치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MRI를 학교에서도 계속 찍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뒤에 성적표 다 붙여놓잖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쫙 해가지고. 지금은 이게 인권에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석차도 공개도 안 되고 깜깜이에요. 근데 입시는 서열화로 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깜깜이라니까요. 얘의 성적을 제대로 알 방법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 이게 진짜 큰 맹점이에요. 아니면 진짜 대학이 모두 다 평등해지든지 다른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 이거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세요. 송공여중, 신현중에 보통 많이 다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통계 알림에 보니까 A 비율이 보세요. 35% 정도가 A 비율로 나와요. 지금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A인데 35% A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알 방법이 없죠. 발표를 안 하니까. 근데 만약에 35% A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을 준 거예요. 일단 부모한테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MRI를 어딘가에서 찍어야 하는 건데 공교육에서 찍을 수 없고, 근데 다행히 여기서 찍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핵심.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비율이 일단 많이 낮아지죠. 평균도 많이 낮아지죠. 어려워서 일단 어렵죠. 아까 보셔서 아시죠? 어렵죠. 송공여고, 신현, 원모, 태릉고 이쪽에 많이 가는 거 맞죠? 네. 자, 통계 사이트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작년 기준으로 지금 공개된 걸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를 1등 등급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이걸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더 약간 상세한 걸 드리면 수강 인원을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상공 중에서 74명이 A가 나온 거예요. 229명 중에 74등 A일지 1등 A일지 알 방법이 없어요. 물론 학교 선생님은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발표를 안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성적표에서.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송공여중도 인원이 되게 적더라고요. 송공여중은 이게 별로 안 다니더라고요. 55명 중에 네. 제가 장난친 거 아니고요. 이거 통계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예요. 송공여중이 인원 적던데. 네, 저희 학교에도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신현중은 뭐 이 정도 있고. 근데 여기 애들 고등학교 여기 가는 거 맞죠? 송공여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걸 보셔야 돼요. 송공여고에서 예를 들어서 4% 기준일 때 9명이 1등급인 거잖아요. 근데 10%면 23명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학생들한테 계속 물어봐요. 너 228명 중에 23등 안에 들어가는 거 쉬울 것 같아? 안 쉬워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 생각해보면 5등급제로 분명히 완화는 됐는데 1등급을 못 맞으면 의미 없는 등급이 될 것 같고, 이 1등급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데 1에서 4%를 맞던 애는 괜찮은데 7, 8, 9, 10, 11, 12, 13 맞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간에 박 터지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 간에 피말리기. 왜냐? 여기서 2로 밀리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네. 34%까지 가버니까, 그러니까 2등급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 안타까운 11%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34%일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서 그냥 너무나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시나 수시로 우리 지역에서 학종을 진짜 되게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대학 가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2등급에도 미끄러졌어.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가 우수하다는 걸 증명하는 노가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그거 뭐지? 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표준 편차라는 걸 그 대학으로 줬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있으면 같은 등급이라도 얘가 좀 낮은 2등급인지 높은 2등급인지를 대략적으로는 100% 정확하게 점수까지 몰라도 대략적으로는 이제 표준 편차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하는 식을 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5등급제로 바뀌면서는 표준 편차가 빠져요. 그러면 이게 진짜 2등급이 어느 2등급인지가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평가, 그 수행평가가 보통 생기부 기록에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훨씬 더 정교한 잣대가 필요할 거고,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선생님들은 골치가 아파요. 수행평가에서 이제 변별을 많이 줘야 돼요. 그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변별이 덜했어요. 수행평가에서 변별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학교는 더욱더 증명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발표를 시킬 거예요. 왜냐면 기록을 해주려면 발표를 해야 돼요. 얘가. 이런 식의 발표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이미 고등학교와 대학교화가 된 거는 꽤 몇 년 됐어요. 5년 넘었어요. 5년, 10년 돼가는 얘기인데 그게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화가 이미 진행이 많이 됐지만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제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제도는 항상 교육부의 제도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지만 의도한 대로 안 돼요. 이때까지 제가 볼 때 그게 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늘 그렇게 되진 않아요. 될 수가 없는 게 네. 대학 그냥 이런 거 다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학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대학은 뭘 원해요? 똑똑한 애를 네. 원해요. 그러니까 대학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니네가 어떻게 바꾸든지 나는 똑똑한 애를 뽑겠다는 그 입학 센터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물흐르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등급도 4%에서 10% 해줘, 갑자기 절대평가 해줘, 이럴수록 그럼 대학은 뭘 보겠어요? 대학은 뭘 보겠어요? 이런 거 안 믿겠다 이거예요. 따로 네가 뭔가 준비해와.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나 면접 때 볼게. 논술 면접 볼게. 학종을 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부모가 다 해줄 수 있어? 학교가 다 해줄 수 있어? 없죠. 그거 누가 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사교육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겉보기는 사교육 그냥 보면 야 이제 4%가는 10%래. 이제 좀 편안한 것 같아. 아니요. 저게 진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학교계 더 까다롭고 더 객관적인 게 있어야 사실 편한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면 지금 강남 애들 좋아요. 네. 이렇게 돼서 좋아요. 왜냐면 거기 애들이 4%에서 5%, 10% 애들이 이게 표준 좁은 애들이거든. 공부 잘하는 애가 많거든요. 근데 걔네는 좀 편안해진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일단 똑같이 준비했을 때 다른 두 애들보다 걔네들이 훨씬 유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그냥 객관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국영수 수능 위주의 공부를 시켜주는 게 1번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맞아요. 네. 주변 제 친구들 얘기인데 그냥 그 시호 성신 아무튼 뭐 여고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야. 근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남편 의사고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명 초등학교 4학년 한 명 중학교 1학년이에요. 대치동으로 학원을 보내요. 용산구에 사는데 근데 10-10. 근데 아침 8시 반에 떨어뜨려줘요. 그럼 준비해 밤 11시 10시 반에 찾아와요. 엄마 날씨 너무 편하대. 근데 직장이 남편보다 낫대. 그래서 밥도 거기서 다 해줘요. 근데 10일에 450만 원 특강비. 그러니까 2달 학원이면 2주 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50만 원, 거기에 수업료 따로 120만 원, 그리고 학원 이용료가 있더라고. 학원 이용료가 있어서 학원 이용료 60만 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둘을 보내서 형제 할인 받아서 1,500 정도 나갔다. 네, 대치동은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치 한약수 전문 초등 학원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부터 뭘 해? 비교과 저기 들어갈 거 지금 다 준비하는 거예요. 발표 수업, 토론 수업, 그리고 그거의 결과를 난 보고서까지. 그 학생은 이론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10시간씩.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치한약수 이걸 대비반이 뭐 초5 하는 게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때 또 안 되는데. 초1 때부터 하지 않으면 이미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저 지방의 중소도시에 가보면 시에서 한 명 갈까 말까요, 의대. 그런데 강남 대치동의 특정 학교에서 의대를 1년에 150에서 200명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입시랑 너무 다른 게 지방의 지역의 명문고가 싹 소멸해버렸어요, 지금. 싹 소멸해버리고 특정 지역도 아니에요, 지금. 특정 고등학교에서 싹쓸이를 해요. 현재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뭐가 어떻게 바뀌어도 이게 완전 휘청휘청거려요.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원래 하던 거 열심히 시키면 된다. 이렇게 관점을 그렇게 잡으시는 게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함의가 있다. 4에서 10대니까 아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것과 또 중요한 게 중학교랑 고등학교 가장 중요한 결의 차이는 물론 여기 중학교는 뭐 서사평이 좀 나오긴 해요. 고등학교에 가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서사평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서술형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주관식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서답형인데 단답형이랑 서술형 쓰는 거 이제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부의 공식 용어로 서답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영역입니다. 제가 실제 채점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100점 만점에 지필평가 100점 만점이라고 치면요. 객관식 70점 정도고 서답형이 30점 정도거든요. 일반적인 고등학교면요. 30점 만점에 반에 한 30명 이렇게 있다고 치면 25점 넘는 애가 반에 한두 명도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10점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더 배려심 깊은 아이들도 많아요. 선생님 힘들까봐. 이건 되게 힘들거든요. 7문제 정도 나온다고 하면 한 300명에 400명 있잖아요. 여기 한 300명 있다고 치면 300명에 7번이면 2100번 채점해야 하는데 곱하기 2 재검까지 하거든요. 4200번을 봐야 돼요. 스마트 채점을 하거든요. 요즘은 보통. 얘가 누군지는 몰라요. 얘가 누군지 모르고 다 블라인드 돼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얘 OMR 카드 스캔본을 전부 떠요. 학교에서. 스캔본을 다 떠가지고 컴퓨터에 띄워놓고서 채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루 만에 끝내야 돼요. 최대한. 4,000 몇백 그거를. 이걸 네,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이제 또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 기간에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채점이 너무 힘들죠. 근데 또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애들이 등급이 다 갈리니까.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영역도 바로 이 서답형이에요. 왜냐면 학원에서도 이제 그렇죠. 저희 100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뭐 적으면 이제 4점대일 거고 네. 보통 많으면 8점, 9점까지 가니까 한 문제가. 네. 네. 그래서 저걸 날려버리면 1등급은 그냥 빠이빠이 바로 돼버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서술형, 서답형 하나 틀리면 한 5, 6점짜리 하나 틀렸다면 1등급은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9등급 체제일 때는. 지금은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은 서답형 때문에 이 모든 영어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18, 7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내는 경우인데 객관식은 뭐 1분 내에 풀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문제 보셨죠? 서답형 3분에서 5분 걸려요. 하나 푸는데. 객관식을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풀어야 돼요.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수년간 있으면서 1등급을 맞는 애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관찰하면서 이걸 쓴 거예요. 1등급 맞는 애한테 물어보죠. 객관식 몇 분 만에 푸냐면 15분에서 20분 만에 마킹까지 다 끝낸다고 하죠. 그리고 보통 학교 시험이 50분간 보니까 30분 동안에 한 7문제를 공들여서 푸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을 빨리 풀려면 또 그 지문이 또 다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근데 또 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중학교랑은 결이 완전 달라요. 좀 이따 또 보여줄게요. 시험 범위라는 게. 중학교는 보통 교과서 2만 원 정도 맞죠? 2개 달라. 네,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애들 간의 편차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나 변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100m 달리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00m 달리기는 기록차 별로 안 나잖아요. 그냥 애들 촘촘히 다 있죠. 고등학교는 이제 1000m, 2000m 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편차 심해지죠. 고등학교는 일단 기본 무조건 모의고사. 무조건 모의고사가 시험범위 무조건 들어가고 심하면 외부 지문도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교과서는 양형이에요. 제일 적게 내요. 변별이 덜 되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이 지역도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한 거 맞죠? 네. 심하면 외부 지문 들어가고요. 그래서 한 4, 5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함의가 뭐냐면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못 푼다는 거예요. 아 영어 암기 과목이지 혹시 영어 암기 과목을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없죠. 네.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죠. 네, 그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넘었다고. 끝난 지가. 근데 아직도 영어가 암기 과목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생 어머님들이 간혹 와서 교과서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그렇게 안 시키거든요. 왜냐면 결국 그렇게 그러니까 애들 그냥 중학교 때부터 원래 그 방법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지겹게 만들고 공부 흥미 떨어지고 생각 안 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 어떤 학원들은 중학교 내신 성적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외우게 시키고 하는 학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안 그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몇 점 더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머리 결국 진짜 저 마지막 파이널 진짜 대입에 준비된 거 그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학원은 그래서 그 정규반은 내신 대비를 따로 하지 않아요. 그치 희찬아? 우리 정규 수업 듣고 추가로 하지? 그치? 그러면 우리 그렇게 그냥 기본 실력 되면 그냥 더 추가로. 그치 엠비야? 그치? 목소리 이렇게 자신감 힘들게 얘기하면 안 되지. 곤란하잖아 내가. 그렇게 시키면 돼. 왜냐면 결국 저렇게 가야 되니까. 저 외울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이거 식사하면서 원장님을 통해서도 이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제가 어느 어학원을 가든지 원장님한테 반드시 물어보는 공식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혹시 중학교 내신 기간을 얼마나 잡으시고 혹시 그 기간 동안에 학원 운영 어떻게 하시나요?를 꼭 물어봐요. 이게 바로 영어 교육을 접근하는 정체성과 철학이 여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원장님처럼 이런 입시 맥락을 정확히 알고 확고한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 분들은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에 매몰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학부모님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잘해야 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우리 어학원 프로그램대로 정체성 있게 나가고 거기에 원하시니까 좀 추가로 좀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데는 이럴 수 있잖아요. 내신 기간 때마다 한 달, 두 달씩 잡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다 단절시켜버려요. 그렇게 따지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1년에 4, 5개월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엄발의 오줌 누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딱 그거예요. 중학교 내신에 딱 매몰돼가지고 교과서 2단원 딱 그것도 단기 기억으로 막 외워가지고 가서 시험을 쳐요. 그럼 중학교 시험은 쉽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해요. 90점 이상 다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애는 고등학교 가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필패예요. 무조건 성적 떨어져요. 결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네, 딱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추가로 딱 하시는 정도라고 했어요. 정규반이야 정규반? 네, 정규반. 네. 그러니까 정규반을 그 운영한다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끊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여기 이제 학원의 철학이에요.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지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에요. 상대적으로 쉽죠. 이건 외울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네, 이 정도. 좀 어렵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이 정도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외울만 해요. 고등학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이거 단순히 외워서 못 풀걸요? 이런 문제들.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좀 다르죠, 결이? 이게 1학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게 더 문제예요. 원문이에요. 이게 이제 원문. By observing what our parents and friends do. 이게 원문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대로 안 내겠죠. 문장 다 바꾼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무작위로 배열해놓고 조건에 맞춰 써라. 자, 그러니까 외워서 못 풀죠. 그냥 영어를 기본기를 가져가지고 탄탄하게 잘해서 차근차근히 밟아온 애만 풀 수 있어요. 이거 시험 기간에 외워서 못 풀어요. 단순하게. 비슷해요. 이런 거 다 보세요. 이게 원문이었거든요. 이대로 안 내요. 조건이 4개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이걸 외워서 풀 수 있을까요? 제가 단적인 예를 추출을 해가지고 이 지역의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비슷해요. 이것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고등학교 이게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나와요. 첫 시험부터. 고등 1학년 첫 시험 올라가자마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한 7, 8문제 나온다 생각해봐요.
50분 동안에 25문제 풀어야 하는데 왜 제가 객관식 20분, 15분, 20분 만에 풀어야 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실제로 이제 문제를 냈던 사람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런 뭐 원리에 입각해서 내긴 했었어요. 이건 물론 학교 선생님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기본기가 탄탄하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시험들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무생물조 인과관계 동사 쓰고 하는 게 영어의 어떤 기본기, 영어 문장을 쓰는 기본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냈다는 건데 결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얼만큼 기본기를 제대로 쌓아놨는지를 계속 단어만 살짝살짝 바꿔가지고 계속 물어봐요. 근데 애들이 다 걸려들어요. 저는 이런 문제 많이 냈어요. 5% 정답 나오는 거. 제가 1등급 가르는 문제 많이 냈거든요. 채점하면서 이제 제가 누가 채점을 다 아는, 누가 그 문제는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냈어요. 근데 외워서 푸는 문제 안 내요. 무조건 기본기가 있냐 없냐만 물어봐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아는지, 그러니까 단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오면 이제 뭐 프레젠트에 다양한 뜻이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깊이 있는 한마디로 이게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얼마큼 탄탄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만 있으면 이런 것도 퀴즈도 내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MRI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3 애한테 이거를 이제 물어보고 만약에 얘가 이걸 쓸 수 있으면 중3인데 만약에 이거 쓸 수 있잖아요. 얘 1등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탄탄하게 뭔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모르는 단어 한 개 없거든요. 근데 저 이거 쓰는 애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돌아가니까 다 물어봐. 집에 하나 물어보세요. 저는 이 상황 만약에 자신 있게 쓸 수 있으면 얘는 영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은 쓰기 힘들어할 거예요. 대부분. 집에 가서 다 물어보시려고. 아 진짜 그렇다고 이거 물어보시면서 애 몽둥이 들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1등급 이걸 1%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거부터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파이어가 주어라는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렵겠죠. 이거 1% 문제입니다. 애들 잡으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절대. 파이어를 주어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코스트를 동사로 생각하는 애 자체가 없어요. 인과관계 동사. 여기서 인과관계 동사 의미거든요. 코스트 인과관계 동사 의미 있습니다. 손실을 입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코스트. 아 이거 미국 뉴스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너무나도 다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네, 이것도 하나 제가 MRI 만들고 이것도 이것도 1%의 문제예요. 1%. 아 이걸 관심 많으시네요. 애 잡으시면 안 됩니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되게 어려운 거고 여기서도 학생들이 이거를 감을 잡는 애는 거의 못 봤어요.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가 서브젝트거든요. 서브젝트가 형용사로 쓰여가지고 적절한 전치사 수를 넣어야 돼요. 이런 거 되게 어렵겠죠, 애들 입장에서.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기본기 깊게 학원에서 뭐 많이 시킨다고 불만 가지면 어쩔 수 없어요. 시킬 수밖에. 네, 이런 식으로 서브젝트 뜻이 되게 많죠. 이 정도까지가 고등 수준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거 가지고 많이 문제를 냈어요. 저는 애들이 뭘 틀리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또 하나 MRI 보여드릴게요. 실제 학생들한테 강연하면 제가 이것도 풀게 시켜요. 이거 네 문제 다 푸는 애는 제가 딱 한 명 봤어요. 근데 걔가 서울대 직윤을 노리는 애더라고요. 네.
딱 한 명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네 문제 다 푸면은 1000명 중에 한 명일 거라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아 이게 그냥 이거 다 맞추는 애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영어 기준으로는 의대 가는 애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다 영어 기본기예요. 가만히 하나씩 따지고 보면 다 영어 기본기고 답도 공개해 드리면요. 아, 이게 이렇게 인기 많을 줄 몰랐어요. 보통 학생들한테 준비하는 건데 세미나 참석한 애들이 얼마나 다행이야. 집에서 시험 안 들어도 되잖아. 그렇지? 아 이게 보통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제가 이거 이제 시험 한번 쳐보게도 시키거든요. 근데 애들이 표정이 아주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장을 가져왔는데 이거 가만히 보면요 다 어떤 거냐면 수능 문장이 전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능 문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씨가 안 좋아서 관중이 뭐 적게 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뭐 account for가 인과관계 의미가 다 있어요. To be the explanation of something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현상을 뭐 설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account든 attribute든 contribute든 stimulate든 전부 다 인과관계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빨리빨리 잘 파악을 해야만이 독해를 대각선으로 쭉 해요. 근데 그런 애만 1등급을 맞아요. 그런 아이들만. 수능 1등급 맞는 애는. 대신 1등급 맞는 애는 이거를 딱 보자마자 쓸 수 있는 애들. 딱 보면서 아 어카운트 하면은 뭐랑 잘 어울리지 뭐 하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싹싹 아는 애들. 맞죠? 네.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예상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공부를요 고등학교 가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등학교 가면 아까 제가 5대1을 잠깐 좀 생략했던 것 같은데 5대1이 있어요. 5대1 법칙. 그게 뭐냐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애라도 5시간 이상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습시간. 고등학교 가면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1시간 이상 영어 공부하는 게 또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과학해야죠. 수학해야죠. 국어 해야죠. 요즘 애들이 대부분 애들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열에 8, 9명이 이공계를 선택도 하잖아요. 여학생들도 요즘은 이공계 선호 비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과학의 부담과 중요성이 고등학교 가면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도 되게 어려워요. 영어는 공부를 투자를 많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영어를 얘기를 하지만 저는 국영수 사과까지 해서 이거 균형 잡히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에서 애들한테도 영어 공부 몇 시간 하는 이런 거 다 꼼꼼하게 물어보거든요. 영어 공부는 틈틈이 그냥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거 공부해야 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많이 하고. 수능 영어도 뭐 아시겠지만 듣기 17문제고 독해 28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독해 1분 30초 정도 이내에 풀어야 돼요. 물론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확보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공식처럼 정해진 유형이죠. 이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빈칸이죠. 예전부터 어렵긴 했지만 빈칸 순서 뭐 문장 넣는 집어넣는 이 문제들이 되게 어려워요. 집에 가서 수능 영어 문제 한번 봐보세요. 진짜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즘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그 어려움을 이해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기서 어머님들 중에 영어 교육 전공이 아닌데 굳이 영어 공부를 같이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 다들 생업에 종사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영어 공부를 같이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확실히 해주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저도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저도 가르치지 못해요. 저도 대신에 돈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영어가 18번부터 28번까지는 상대적으로 쉽게 나와요. 그래도 수능 문제도. 그래서 만약에 공부 좀 잘하는 애가 고3 수능 문제를 풀어봤는데 뭐 맞췄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반드시 물어봐요. 너 몇 번 맞춘 거야? 물어봐요. 만약에 여기서 맞춘 거면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여기는 쉬운 거고 작문도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여기 3등급부터가 지금 입시에서 좀 의미가 있어요.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그리고 2등급을 맞으면 많이 좋고요. 1등급 맞으면 정말 좋고요. 그런 상황인데 1등급 맞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3등급 정도까지는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원에서 기본기를 잘 따라하고 하면 원장님 그렇죠. 3등급 정도까지는 충분히 3등급, 2등급까지는 어쨌든 이제 뭐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쳤을 때 우리 친구가 정말 열심히 성실히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통은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다라고 치면 중1부터 시작했을 때 중3까지 일단 하면 그래도 웬만해서는 평균적으로는 3등급 때 70점 정도 때까지는 가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조금 성실성이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된다. 라고 하면 이제 한 80점 근처, 80점 안팎 정도까지 보통 가고 우리 친구가 성실도 한데 좀 센스도 있다, 공부머리가 좀 있다 라고 하면 1등급 찍는 거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1등급 찍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모든 애들이 1등급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2등급, 3등급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수능 문제, 작년 수능 문제거든요. 절대 읽지는 마세요. 하나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한국말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느낌 드시는지? 한국말 이해되세요? 네. 실제로 아이들이 원장 여기 한국말도 많이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고등부도 직접 문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학교 내신 갈 때도 마찬가지 이런 게 그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들어가요. 저기 이제 기출 문제나 이런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각 학년별로 고등학교 모의고사 이렇게 지문들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데 애들이 맨날 하는 말이 선생님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풀이 다 해주고 해석해주고 얘의 핵심은 뭐고 주제는 뭐다 이렇게 정리해줘도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와서 선생님 그때 설명해주는 게 무슨 내용이라고요? 다시 또 질문하고 왜냐면 내용이 너무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좀 이해하기가 힘든 측면들이 있어요. 그 수능이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 수능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출처가 이런 데서 내요. 한번 보세요. 공학, 심리, 과학, 심리, 언어, 컴퓨터, 법학, 경제, 자연, 법, 역사, 화학 뭐 이런 데서 내요. 대학교, 미국 대학교 한 2, 3학년 개론서 수준에서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영어 전문가들. 그러니까 보통 난이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수능 영어 등급이 대입에서 지니는 의미는 뭐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고려대를 기준으로 들어볼게요. 고려대가 가장 까다롭거든요. 3합 7, 탐구 2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영어 1이면 내가 학교에서 수년간 보면서 이런 아이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무슨 아이냐? 최저를 맞추는데 영어를 빼는 애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자, 요즘 현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요즘 학교 현실 수시가 재학생이고 재수생이 이제 정시로 고착화됐잖아요. 이 구조는 이제 꽉 짜여져 있어요. 이거 바뀌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3합 7이라고 할 때요. 당연히 영어를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영어를 1등급 맞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영어가 만약 2가 떠버리면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고려대 최저에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남은 게 국어, 수학, 탐구잖아요.
잘 생각해 볼게요.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탐구 2 뜨는 게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 탐구 생각하시면. 근데 요즘 탐구 등급이 1, 2등급 재학생 중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특정 공부 되게 잘하는 고등학교 아닌 이상 일반적인 고등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재수는 또 옛날이랑 또 달라요. 요즘 재수는 올인 재수도 있지만 자기 내신 가지고 최저 맞추는 재수가 되게 많아요. 그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탐구랑 영어만 봐요. 그래서 재수생들이 탐구 1, 2등급 거의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학생들 대부분 3등급입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인문계면 수학 아무리 잘해도 3등급 이상 안 나옵니다. 왜냐 문이과 통합이거든요. 이과 애들이랑 같이 등급 매기예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아무리 잘해도 3등급 이상 안 나와요. 그렇다고 영어 2 뜨는 애가 국어 1, 2 맞을까요? 아니에요. 국어도 3 나와요. 그러면 영어 2 맞고 탐구도 3 맞고 국어도 3이면 3합 8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딱 가요? 홍익대로 딱 가요. 아 이게 충격 여파가 되게 큰 거예요. 애 입장에서. 그 학교 1등인데 고려대 추천으로 쓸 정도면 그 학교 내신 최상위권의 애인데 최저가 안 되면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정시로 경희대 갔다는 게 그렇게 돼요. 그게 이유가 아마 그 학생이 최저를 못 맞췄을 것 같은데 최선을 맞추긴 맞췄어요. 했는데 최선을 맞췄지만 여러분 최선은 진짜 말 그대로 최저지 최저를 맞췄다고 해서 그렇죠 또 다 붙는 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최저를 맞췄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수능 점수는 그 내신 점수에 비해서 살짝은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수시로 내가 이 정도 꿈꿨는데 그거를 수능 점수에 맞춰서 가려고 하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최저는 맞췄는데 또 내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또 떨어지는 애가 있고요. 내신은 좋은데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안 되는 애도 부지기수고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제 2합 5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어가 1이면은 엄청 유리한 거죠. 만약에. 근데 보통 영어 2 맞을 거예요. 보통 영어 2 맞고 3, 9, 3, 3 해서 갈 거예요. 경희대 간다고 하면. 그리고 수학 버리고 국어 버리고. 보통 애들이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보통 애들이라면. 일반적인 애들이라면. 영어를 버리고 최저를 맞추는 애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전략적으로 큰 착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다고 해서 처음에 나왔을 때 영어 학원에 큰 타격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정시로는 약간 영향력이 감소된 건 맞는데 제가 이제 입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수시로 재학생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 영어 절대평가가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예요. 최저에서. 그러니까 영향력이 극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1이 뜨는 애들은 너무 편해요. 영어가 1인 애는 진짜 날라다녀요. 영어가 1이면 고려대도 국어 3, 탐구 3, 3 맞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신이 만약 확보가 돼 있으면. 옛날 같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교과에. 이게 지금 교과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달라진 거죠. 근데 영어가 일단 3이 뜨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대학은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1이면 여기 있는 대학을 내신이 뒷받침된다는 가정하에 매우 편하게 간다. 영어가 2면 2합 4나 5로 아니면 3합 8인 학교를 수월하게 갈 수 있다. 3이면 상대적으로 힘들 것이다. 이거예요. 맥락이. 그리고 의대를 꿈꾸시면 무조건 1 맞아야죠. 보세요. 3합 4, 4합 5예요. 만약에 영어가 2가 뜬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걸 다 1 맞아야 하거든요. 쉽지 않을 거예요. 재학생이 1다른 걸 맞는다는 거예요. 물론 서울대는 통합에서 그냥 3합 7이긴 해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직윤을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그 고등학교를 판단하는 중요 척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직윤을 2명씩 꼬박꼬박 보낼 수 있는 일반고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방 쪽에 내려가면 서울대 지균 자체를 쓰지 못한 학교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애가 거부를 해요. 쓰라고 해도 이걸 못 맞추겠다. 이 지역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지균은 괜찮나요 실적이? 학생들? 지금은 이제 보통 이제 학교장 추천을 네. 이렇게 하는데 학교장 추천을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과동교육대 이렇게 한 명씩 해서 보통 쓰는 추세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써주는 경우에는 뭐 조금 낮춰 잡았을 때 보통 가능한 어쨌든 그 정도 나오는 선생이라고 하면 그 친구는 그래도 수능 최저 정도를 맞출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네. 그 정도로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공부를 좀 하는 지역인 겁니다. 그게 되니까. 근데 이제 지방 쪽에 가면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전라도 이런 네. 데는 전교 1등에 5등급부터 찍고 시작하니까 네, 그런 데도 많아요. 수도 빽빽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지역이 공부를 잘하는 지역도 아닌 그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상위권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오신 어머니 상위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예요. 그렇게가 그거를 준비한 엄마가 이 동네에 살고 있었고 그 학교를 갔어. 근데 걔가 전교 1등 해서 맞춘 거죠. 근데 어느 학교 가는데 걔 전교 1등은 엄마가 미리 준비해주지 못했고 아이가 못했어? 그럼 내신 좋아? 그래도 똑같이 지금 봐도 못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치동 테크트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쫙 해갖고 어쨌든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끝낸다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 보면 이래. 수학학원 특강 때문에 영어 특강 못 듣는데요. 근데 영어도 4등급 5등급인데 이상한 거예요. 영어부터 끝내놨어야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수학 그때부터 파서 잘 돼? 되게 힘들죠. 되게 힘들고 대학 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부터 싹 다 해놓고 고3 가서 고등학교 가서는 수학을 어떻게 더 몰입해서 해야 돼요. 근데 영어 그때까지 할 시간 없고 그럼 대학 가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영어에 무진장 투자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고 뭐 방학 때 특강 비싸다 아깝다 하면 안 돼요. 왜? 재수하면 한 달에 500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간이 4년 일찍이니까 그걸로 싸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들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작년에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이요 6% 정도예요. 그러니까 문의만 절대평가. 6%가 이게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문의만 절대평가. 절대 쉽지 않아요. 이 중에 또 상당수는 재수생이나 특목 자사고 애들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고등학교 가면 꼴등도 2등급 맞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특정 고등학교는. 그런 데서 지금 다 가져가고 제가 경험했던 고등학교에서 400명 중에 1명 있었어요. 그게 보통 일반고 좀 못하는 지역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 지역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 6월 그 목표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 학력평가 전국에 원래 6월 모의고사 어렵거든요. 1.43% 네, 그 정도예요. 됐죠. 지난번에 2년 연속 한 명도 없었어요. 1등급. 그렇습니다. 네. 작년 6월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이 6, 9 이렇게 10일을 보잖아요. 근데 작년 6월에 평가원에서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1.4%가 나온 거예요. 영어가. 그래가지고 9월 달에 조금 완화를 해서 11%가 나와버린 거예요. 또 놀란 거죠. 또 11% 나오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조절을 해서 적정하게 이제 6%대로. 평가원에서 가장 원하는 비율이 6에서 8%인 것 같아요. 그동안 통계를 보면 6에서 8에서 왔다 갔다 해요. 10%대면 너무 쉽게 낸 거고 1%면 이게 좀 심했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통계인데 여기 보시면 작년에 수능 친 애들 보니까 6월 달에 재학생들이 38만 5천 명이 지원은 했어요. 근데 31만만 응시를 했어요. 많이 애들이 배가 아프거나 이랬던 거예요. N수생이 지금 한 7만 명 정도 들어오죠? 6월 달에. 9월 달에 더 배가 많이 아파요, 애들이. 29만 대. N수생이 한 9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실제 수능 때 재학생 30, N수생 16만. 옛날 입시랑 완전 다르죠. 자, 옛날에 우리 60만 수험생 이랬어요. 기억나시죠? 60만 수험생 이러고 그때 재수생 많아야 5만에서 10만 사이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기억나실 거예요. 60만 수험생에 재수생 5만에서 10만. 그나마 그때는 재수의 성적이 잘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재수생과 재학생의 성적 차이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2000학년도, 2001학년도 수능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2001학년도 수능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점자 66명 나오고 역대 최악의 불수능 사건이 있었고 2002학년도 역대 최악의 불수능 이때부터 재학생과 재수생이 평균 4, 5점 차이가 났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재수생의 고인물. 네, 재수생의 고인물의 현상은 2000년대 초반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때부터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수차례 바꿨죠. 2005학년도 7차 교육과정, 공부 교육과정, 뭐 15 개정 교육과정 해가지고 수차례 바꾸면서 어떻게든 재수생을 힘을 약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이 지경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조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애들이 혼자서 자기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10여 년간 딱 보면 제가 무슨 신이어가지고 고1 성적표 보면 딱 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원장님 더 잘하시지만 원장님도 그냥 돗자리 까시는 분이거든요. 딱 보면 딱 다 아시죠, 진짜. 느낌 딱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10여 년 이상 동안 이 업계에서 풀타임을 계속 뛰다 보면 이게 구조의 문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딱 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학부모님들이나 애들은 한 번도 안 뛰어봤잖아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여기 교사 출신이 있으면 제가 말을 바꿀게요. 네, 교사. 근데 교사인데 그것도 중학교 말고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한 5년 이상 일했다라고 하면 네,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한. 왜냐면 제가 아는 고등학교 교사들 중에도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고2, 고3 담임하면서 많이 연구하면.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이게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학부모님이 실제 병가 내시는 분도 있어요. 원서 쓰다가 충격 받아가지고. 죄송하지만 저도 달리고 있어요. 달리셔야 돼요. 많이 하면 좋아요. 물론 상황 봐가면서 이제 시키긴 해야겠죠. 그리고 중학교 내신 성적만 가지고 알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원장님 두 분 계시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계속 MRI 찍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제 오늘 강연이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풀어주신 다시 팀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호 논술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저희하고 초등부 보내는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영장 무진장 시키죠? 영장 무진장 시키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 만들고 있고 또 중학교부터 우리가 내신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등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해보서 아시겠지만 진짜 엄청나게 관심도 많고 또 외대 HS에서 진짜 이렇게까지 학부모님 많이 오시는 경우도 드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님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영어 수업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학교부터 아까 국어만 봐도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비문학을 구조적으로 독해해서 문제의 정답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국어 문해력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 원장님 께서 금요일날 거의 선물 같은 수업이에요. 그냥 3시간에 8만 원 하는 수업을 열어놨어요. 왜냐면 국어가 안 되면 백날 이거 해봐야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수업을 우리 아이가 좀 정체돼 있다, 1, 2등급이 쉽게 안 나온다 하시면 다른 학원을 잠깐 좀 조정하셔서라도 국어 수업을 꼭 필수적으로 듣게 하세요. 그러시면 결과가 훨씬 더 빨리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기지가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에 또 좋은 세미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